안녕하세요. 네. 창업 실무 시간입니다. 자료가 많은지 확인했어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좀 화면을 크게 펴놨어요. 음, 그래서 자료를 좀 다운 받으실 때도 좀 이렇게 크게 다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주쯤 13주쯤 기말고사, 네, 기말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뭐 해외 시장 조사나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 글로벌 마케팅이 뭔지 뭐 이렇게 이론학적으로 좀 공부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외 시장 조사, 어, 요새는 뭐 해외에서 꼭 사야 되고 한국에서만 사야 국내에서만 팔고 뭐 이런 개념이 있나요? 그런 개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구라는 게 있어서 되게 간편하게 간단하게 개인 통관 번호도 부여받을 수 있을 만큼 네, 해외에서 직거래를 하는 게 되게 쉬워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여건만 되면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해외로 판매가 가능한 또 그러면 어떻게 알릴 거며 그죠? 또 어떻게 우리를 대부분의 이제 커뮤니티로 페이스북이나 SNS가 가장 많은 소통의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난 광고를 이런 거 신청을 안 했는데 광고가 계속 뜨네 뭐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 시장의 규모와 성장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평가인데요. 해외 시장을 만약 혹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어느 정도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의 규모는 이제 현재에서 소비자를 할 수 있는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소비자의 수, 판매량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체 규모 등을 포함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같은 데 보면 아마존에다가 우리 상품을 해서 산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 그런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SNS 자꾸 뜨고 한 번이라도 산 사람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면 이제 어떤 시장보다는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지금 추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시장의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소비하는 패턴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좀 분석해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이런 게 좋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중점을 둬서 예측하는 경우가 꽤 많죠. 여기 보면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새로운 시장이 인구학적으로 젊고 빠르게 성장 시장을 인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장에 장기적으로 좀 더 높은 성장의 잠재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시니까. 근데 현재 소비자가 필요하는 그 욕구가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쌀을 거기다 사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해외에서 쌀을 사겠어요? 해외에서 야채를 사겠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여러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해외 시장에서는 물론 문화적인 배경이나 생활 패턴, 경제적인 상황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리고 갖고자 하는 뭔가 요구하는 이런 소비 패턴도 다 다를 거라는 거죠. 즉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제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중요한 어떤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비를 하는지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 맞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수집한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쓰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서 뭔가를 판매하고 뭐 이 사람은 SNS로 뭘 많이 하지? 이 사람은 어떻게 뭔가를 많이 가져가지? 뭐 이런 걸 약간 그
개인정보를 이렇게 착취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많이 찾고 뭔가를 많이 소비하는 건지를 이제는 파악해서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죠. 어떤 SNS를 계속 심심풀이로 하나씩 이렇게 던진 건데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거기서 뭔가를 사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광고를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 쿠팡에서 뭐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거기서 약간 유산균을 샀거든요. 유산균을 3개월치를 샀어요. 근데 3개월 다 돼서 2달 반 정도 돼서 고객님 이 제품이 떨어지실 때가 됐어요. 혹시 재구매하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광고가 떠요. 그럼 얼마만큼 그 사람한테 집중이 있는 거예요. 뭐야 또 광고네 이렇게 지워버리는 것도 있고 어떻게 알았지? 똑똑한데 3개월치 샀는데 이거 없을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필요한 것들, 어떤 제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도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지, 혹은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제품과 특성이 있는 마케팅의 메시지를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예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필요한 욕구나 이런 것들을 해결했어요. 그러면 경쟁자에 대한 분석, 나같이 똑같은 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쟁자의 분석을 해당 시장에서 이미 진출한 시장들이 있겠죠. 저보다 먼저 사신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 먼저 이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활동이나 시장 점유율이나 제품의 포트폴리오, 가격의 전략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요. 이 분석을 통해서 내가 다른 회사보다 얼마만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유통 채널을 통해서 어떤 가격의 전략을 통해서 어떤 뭐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파악해서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거에서 딱 따와가지고 이제 정리정돈하는 거죠. 의뢰하잖아요. 마케팅 회사에다가. 은행도 의뢰를 하고요. 큰 기업도 의뢰를 합니다. 물론 자체 내에서 이런 마케팅 기업을 전문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네, 컴퓨터에 이상한 게 떠서 좀 지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장 진출에 대한 법적 규제와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 간의 어떤 법적 규제적인 환경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는 그들의 시장의 진출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제품들이 수입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특정 산업에서 외국 기업의 활동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적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 사전에 뭔가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국가에서는 그게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도 돼요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시장에 진입을 하시려면 그 나라의 법적 규제나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을 또 좀 약간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예시를 볼까요? 어떤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의 현지 파트너 합작 투자에서 법적 요구가 될 수가 있다. 이는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장 진출이 훨씬 더 필수적인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뭐 이렇게 영어 말고 제 중국어도 하죠. 그런데 막 우리가 알지 못한 뭐 아랍어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 대한 통역도 필요하고 거기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요구를 할 수 있지 못하게끔 이렇게 약간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통상 3대 7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뭐 이런 게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는 거죠. 진입 장벽에 대한 기회와 파악이라고 해서 진입 장벽이란 뜻이 뭐예요? 들어가기 뻐겁다, 뻐겁지 않다.
버겁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이나 또 도전 과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해내야 되겠죠. 반면에 시장이 좀 빈틈이나 기회가 발견한다면 이를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진입장벽은 우리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술도 조금 그렇고 브랜드 인지, 야 이게 우리 브랜드가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현재 유통망도 대한 어떻게 팔아 도대체 이 넓은 땅에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팔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피자 같은 데 팔 때는 드론으로 배달을 시키잖아요. 조정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드론만 딱 놓고 문자하는 거죠. "고객님 지금 드론 이제 카메라가 달렸으니까 고객님 지금 앞에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받겠습니까?" 네. 받는 거 확인하고 "네. 인사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딱 사진 한 장 찍어서 그냥 돌아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다 곳곳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죠. 외국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잔디가 깔려 있고 마당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한국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드론에다가 이게 뭐 빌딩 안에 드론 하다가 다 드론 기계가 다 부셔질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과 기회를 조금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 시장을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첫째 1차 자료 수집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방법이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거나 미리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혹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사시겠습니까? 혹시 이러한 제품이 있으면 구매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문지는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대규모의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죠. 만약에 식품을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매장에서 "저 여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음식을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미숫가루예요. 새로 나온 커피예요. 새로 나온 만두예요." 뭐 이런 거 드셔 보셨죠? 근데 왠지 모르게 그런 걸 오면 구매를 막 세일해요. 많이 가져가세요." 뭐 이러시나요?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 별로 갖고 싶지 않네." 뭐 이러시나요? 상황에 따라 저도 뭐 제품에 따라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품을 막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맛있어요. 한번 드셔 보세요. 뭐 어째요 저째요." 막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1차 자료 수집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뭐 설문도 하고 뭐 물건도 팔고 뭐 공짜로 뭔가를 더 줘서 뭔가를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인터뷰 물어보는 거죠. 소그룹, 대그룹, 개인별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인터뷰 안 해요. 몰라요, 몰라.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하여간 설문지서 조사보다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이게 이거는 이제 마이크거든요. 제가 마이크 흉내를 내는 건데 막 이렇게 막 마이크를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것도 기업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죠. 시장 전문가가 주요 소비자의 그룹과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어떤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 포커스 그룹이라고 해서 소수의 소비자에 대해서 한 토론이 그룹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의견을 수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포커스 딱 찍는 거잖아요. 뭐 어떤 포커스 그룹은 제품의 기초 컨셉이나 광고 메시지 테스트를 쓰는데 되게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제품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을 조금 조직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답니다. 이게 1 차 내가 그 시장, 해외 시장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지? 그런 부분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2 차는 이미 데이터가 이런 1 차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야죠. 기업은 판매를 하고 싶어요. 뭐를 벌어요? 돈을 벌어요. 그죠? 그거를 조금 컬러티 있게 얘기하면 수익 창출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고 그러면 뭐를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돼요. 쓰는 돈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 비용을
적게 하고 뭐를 더 많이 벌고 싶어 해요. 수익 창출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해도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학교 오실 때 뭐 타고 오세요? 자동차요. 학교 오실 때 뭐 타고 오세요? 셔틀버스요. 공짜로 누가 데려다 줬으면 딴 너무 좋겠죠. 밥도 누가 짠 사주면 너무 좋겠죠. 앉아서 내가 듣고 싶은 강의만 들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비용 대비 뭐를 벌어서가 맛이 아니라 학교니까 내 지식을 얻고 가니까 너무 좋겠죠. 그런데 보세요. 뭐 전철은 공짜예요 라고 하시면 내셔야죠. 택시 늦으면 택시도 타셔야죠.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죠. 친구랑 커피 마시고 먹어야죠. 또 여자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예쁜 거 바르셔야죠. 친구가 예쁜 옷을 하나 입고 왔어. 나도 사야지. 나도 입으시죠. 뭐 이렇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얻으세요? 교육적인 지식을 얻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무언가를 얻을 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약간 모든 이익을 또 수익을 또는 정보를 수집하기를 원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존 보고서, 시장조사나 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산업협의체라든가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미리 세팅해 놓고 보고해 놓은 국가에서 이거 해 라고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 특성에 맞게끔 시장에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무료 다운입니다. 제가 다 싹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특정 국가나 뭐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뭐 정보가 통계를 한 거, 시장 보고서를 참여해서 내가 어떻게 동향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도요타라고 해서 아웃소싱에 되게 유명한 일본 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도요타는 그렇게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비율로 따지면 벤츠나 아우디나 또 뭐 있죠? BMW보다는 훨씬 비율학적으로 적습니다. 도요타가. 뭐 캠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적어요. 왜 그러냐?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유는 왜겠어요? 일본 제품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렉서스는 일본 거 아니고 뭐는 아닌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선호,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도요타는 유럽에 있는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구매를 해요. 그러면 그 도요타라는 회사가 한국에는 비율학적으로 뭐 1%밖에 안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발리, 인도네시아 또 뭐가 있을까요? 사이판 뭐 이런 뭐 섬나라에서 우리 제품을 많이 가져가네.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물론 통계, 정부기관, 산학협력 이런 데서도 해놨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시장 규모, 인구 통계, 경제적인 지표 이런 걸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라는 거죠. 물론 국가에 대한 뭐 GDP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얼마나 잘 사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죠. 니아까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는 절대 안 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맞게끔 또 경차나 이렇게 전략에 맞게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환경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 거기에 뭐 관련된 학술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학술지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한 의사결정. 그렇죠. 1차 수집, 2차 수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싸워봐? 한번 팔아봐? 아니야. 우리 아기 시기상조야. 다른 데로 바꿔. 뭐 이런 거를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야, 어림짐작으로, 야, 한번 해볼까 말까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저 혼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임원들이랑 같이 막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느낌, 감, 추적,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가라 그러지? 그래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리더자가 가자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뭐 이렇게 의사결정에 대한 감, 경험적인 의존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뭐 실행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리스크도 좀 최소화시키고 느낌으로 감으로 밀어붙여 이랬는데 뿅 하고 망할 수도 있고요.
감으로 밀어붙여 그랬는데 갑자기 심시풀이를 한번 해봐 이랬는데 대박 날 수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여기는 지나가면 안전해 이러면 안전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좀 안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봐라 이런 속담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어떤 걸 투자하거나 해외 시장을 나갔을 때 리스크가를 생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최소화 시킨다고 그랬어요. 기업의 시장에 기업의 시장의 진출에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크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정확한 1차, 2차에 수집했던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그 불확실성 같은 걸 좀 줄이고요.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성공성에 대한 증대, 이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면서 성공적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어떤 전략, 뭐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세워야겠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한국 뭐 수출 수입 우리 회사는 크지 않아서 수출이 조금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세금으로 따지면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가세도 면제고요. 100% 환급도 되고요. 매입에 대해서는. 뭐 이래서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으세요. 우리 같이 이게 조그만 회사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왜? 팔로만 있다면. 판매만 가능하다면 옛날에는 은행에서 다 뭐 LC니 신용장이니 이런 걸 발행을 해서 뭔가를 막 다 했는데요. 요새는 뭐 굳이 이렇게 막 은행 끼고 막 복잡하게 안 해도 될 만큼 많이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내수보다 전략적으로 위에 있다고 또 필수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이템, 자기네 회사에서 뭔가를 판매하는 이런 아이템만 확실하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뭐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최적의 진입을 수립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이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제 해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내수도 판매하고 수출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제 좀 성향을 바꿔야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좋아해야 될 성향, 외국 사람이 좋아해야 되는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씩 뭐랄까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야겠죠. 자, 그다음에 국제 비즈니스 전략 이제 들어갔어요.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지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시장의 선택에 대한 중요성은 뭐냐면 글로벌이라고 하면 약간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시장보다 조금 이렇게 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비즈니스에서는 시장의 선택이 기업의 글로벌 확장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 진출할 때는 진출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사회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시장의 선택이 만약에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원도 낭비하고 뭐 약간 좀 의기소침해지겠죠. 내가 뭐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철저히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선택의 기준, 뭐 다른 거 다 봐야 되겠죠. 그 국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소비 구매력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파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뭐 팔려. 자, 이거 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다 뭐 여유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럼 몇 개 안 팔릴 거잖아요. 그럼 아이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국제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률,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도 좀 뭐 봐야 된다. 정치적인 것도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법 체계, 정치적 안정성, 투자에 대한 규제,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타 국가에서 이렇게 물론 외국인 투자 막 해서 돈은 주세요. 우리 같이 투자해서 우리 기업 살려요. 이런 거는 볼 수 있죠. 근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외국 사람들만 와가지고 뭐 돈을 벌고 나가고 돈을 벌고 나가고
이렇게는 좀 안 된다는 거죠. 기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자.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안정에 대한 국가가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해준다. 문화적인 요인, 이게 좀 국제적인 거에서는 이게 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 문화나 소비 행태나 사회 규범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현지 시장하고 수용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아랍 같은 경우는 이 피잡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여자들 많이. 근데 이제 뭐 그 머리를 안에다가 집어넣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헤어 뭐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하는 아니면 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걸 판매해. 아랍에 못 들어가겠죠. 그죠? 여자들이 어디 나가면 다 이거 뭘 쓰고 있는데 머릿결을 보호하고 물론 뭐 그런 걸 다 하겠지만 이렇게 약간 머리를 좀 예쁘게 표현하는 것들은 좀 안 되겠죠, 아무래도. 뭐 이런 거, 이렇듯이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능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 제품을 남한테 이제 약간 소개하거나 판매를 할 때는 문화적인 요소도 되게 필요하다. 시장의 규모나 경쟁적인 상황은 당연히 봐야 돼요. 시장의 크기. 우리 말고 우리 같이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수, 시장에 대한 점유율 이런 거를 고려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 은근슬쩍 서로 뭘 하고 있는지 뭐 아이폰이 우리나라의 삼성폰 당연히 볼 거라고요. 좀 니네는 무시 크게 크다야. 뭐라는 거야? 지금 전국의 인구가 어디가 주인데 3, 40대가 주야? 5, 60대가 주야. 5, 60대가 주야. 그럼 당연히 큰 거 볼 수밖에 없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맥히잖아요. 저도 이제 화면 큰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폰은 좀 작죠. 귀엽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나랑 경쟁하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시장이 치열한지 안 치열한지,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시장의 규모는 어떤지, 이런 거 당연히 체크업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세팅했어요? 어떻게 진입할 건지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의 진입은 전략을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출할 건지 진출하지 않을 건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 환경, 경쟁사 이런 것들이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딱 적절한 진출 방법, 진출 시기, 진출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면 투자를 해야겠죠. 현지에 직접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통제권을 유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사람 몇 프로 외국 사람 몇 프로 이렇게 합쳐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현지 시장의 전략적인 유용성을 제공한 다음에 다국적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다가 공장을 줄 거냐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합작 투자나 뭐 아니면 외국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우리가 라이센스 비용을 주면서 하는 경우 뭐 대부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합작 투자는 나도 투자하고 너도 투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크도 좀 줄게 되죠. 자기가 갖고 있는 비율에 맞춰서 50대 50이야. 그리고 100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 근데 잘 안 됐어. 우리 리스크는 50인 거예요. 우리 수익도 50인 거죠. 반반인 거죠. 그렇듯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지 사업의 자원과 지식을 활용하면서 리스크를 약간 공유할 수도 있겠다. 그래야 돼요. 너는 거기서 팔아. 난 여기서 팔을게. 우리 서로 공유하자. 반이지? 딱 이렇게. 그런 것들이 훨씬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리스크가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명품이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 기업의 자사의 기술이라든지 브랜드 그다음에 생산하는 방식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로열티를 주면서 갖고 와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라이센스를 빌려주는 사람이 우리는 절대 다른 데는 할 수 없어. 어디에만 줘서 우리 브랜드나 퀄리티를 높이면서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지요. 뭐 스타벅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스타벅스를 할 때는 1층 아니면 2층이어야 되고 좀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어느 시설이 좀 규모가 되어 있어야 하며 드라이브 트루라고 해서 차 타고 이렇게 돌아가서 뭔가를 살 수 있게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안 나오는 데는
워킹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넓게 시골에도 상관없어. 여기 와서 좀 공부도 하고 시원하게 차도 마시고 뭐 저녁 때 춥거나 비바람이 오거나 덥거나 뭐 이런 거 방지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약간 담소도 나누고 만남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방이라도 지방이라고 하면 또 뭐 저기 시골 이게 아니라 경기권 뭐 이 라인에는 스타벅스가 다 크단 말이에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렇게 내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빌려주지 않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요. 프랜차이즈도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꼭 우리 제품을, 꼭 우리 상표를, 꼭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모델의 현지 운영자의 체계로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통일성이 없잖아 있죠. 자, 패스트푸드점도 그런 편이 되게 많죠. 뭐 무슨 치킨, 무슨 뭐 이렇게 햄버거, 뭐 이런 식으로 무슨 피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이제 수출입니다. 수출은 제품을 현지로 수출하는 방식인데요. 초기 비용이 가장 적고 리스크도 낮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지 시장에서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제력이 좀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합작 투자를 해서 우리는 물건을 주고 너희가 팔아.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현지에서 직접 투자하지 않고 본국에서만 생산해서 수출해서 만약에 판매가 안 됐어요. 그럼 그 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망해요? 우리가 망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투자를 해서 우리는 열심히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가 팔아. 아니면 우리 둘이 합쳐서 요새는 베트남산 뭐 이런 것들도 중국산 뭐 이런 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대부분 약간 퀄리티가 있어서 저기 우즈베키스탄 뭐 또 어디 있어요? 또 막 뭐 그런 데 가서 요새는 또 가공업 하고 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가서 가공업해서 국제적으로 거기서 바로 이제 DHL로 막 다 판매되는 거죠. 거기도 현지인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현지에서 직접 투자하지 않고 본국에서 생산만 하고 수출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현지화, 표준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현지화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나라의 물건, 그 나라의 돈, 뭐 이런 거잖아요. 제품이나 서비스나 마케팅의 전략을 현지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현지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의정부에 있잖아요. 경기도에 맞게끔 전략하는 거. 현지 소비자가 뭐 취향이나 문화, 법적 요구사항 이런 것들의 제품을 수정하거나 마케팅 캠페인을 조정함으로써 현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글로벌 패스트푸드점, 뭐 체인으로 해서 특정한 국가의 식습관을 맞춰서 메뉴를 조금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인도 베지테리언 메뉴의 확대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넣어놨어요. 대부분 왜그 정크푸드라고 해서 미국에서 햄버거 먹으면 살찌고 비만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걸 먹어도 네 수제버거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먹어도 살찌거나 비만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조리를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현지화 맞추는 거예요. 짜장면 중국에서 뭐 전 중국을 안 가봤지만 중국에서 짜장면은 네 그런 없다며요. 네, 한국에서 마치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뭐 그런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현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한국의 문화, 한국의 입맛, 한국의 정서에 맞게끔 뭔가를 살짝 변형시키는 거죠. 표준화, 이거는 뭐예요? 전 세계에서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동일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접근 방식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글로벌 브랜드도 일괄성 있게 하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술 기업이 전 세계 동일한 제품으로 동일한 가격에 맡기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스타벅스 얘기하는데 거의 다 그렇긴 해요. 근데 외국에 있는 스타벅스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쉬고 뭐 이런 공간이 아니었고요. 다 스탠딩 서서 먹거나 잠깐 기대거나 아니면 서서 얘기해서 가거나 물론 아닌 곳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곳만 봤어요. 그리고 약간 똑같은 제품 이건 어디 가나 다 같아요. 근데 명품이나 좋은 것도
취향 같은 게 있잖아요. 동양인의 취향, 그다음에 뭐 약간 뭐 그 서양인의 취향 이렇게 뭐 인종으로 얘기해야 되기 좀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만의 그 문화적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변화되는 것도 없잖아 있고요. 이게 탁 표준화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현지화와 표준화의 선택 그럼 뭐가 더 좋아요? 라고 적절하게 혼합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제품의 표준화도 있지만 서비스는 현지화식으로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 자동차의 제조사 제가 봤을 때 그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을 수출하는 내부가 약간 우리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 약간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요? 이게 그랜저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랜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제조 회사가 전 세계에 동일한 모델을 판매하지만 각 국에 대해서 도로 상황이나 법규에 맞춰서 일부는 사양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왼쪽 오른쪽도 바뀌는 것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좀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는 좀 다르잖아요. 얼마나 좀 헷갈리겠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조절을 해야 된다. 자, 리스크의 관리.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모든 사람도 그렇고, 뭐, 개인도 그렇고,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환율 변동,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원대? 조금 업해서 1,400 얼마 되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외나 같은 건 좀 떨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환율 변동하고 정치적인 불안정, 경제적인 불확실 이것 때문에 다양한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환율 변동에는 외환 차손 내가 얼마 보냈는데 얼마밖에 못 받는다 이런 차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000원을 보냈는데 그쪽에선 800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외환 차손 때문에 그래요. 외환 차익을 받으려면 좀 떨어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 조금 뭐 베트남 저희보다 조금 더 못 사는 환율이 낮은 그런 데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 관리 다른 데서는 뭐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뭐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미묘한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환율 변동이 가장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변동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출하는 사람들 그런가요? 맞죠. 수입하는 사람 특히. 하나에 1,000원짜리인데 나는 1,300원을 주고 사갖고 와야 돼. 그럼 얼마예요? 얼마에 팔아야지 이득이 많아요? 3,000원에 팔아야지 이득이 많나요? 4,000원에 팔아야 이득이 많나요? 5,000원씩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건 3,500원인데 니네는 왜 5,000원에 팔아? 이래버리면 그거 안 사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도 팔 때는 조사를 해서 적절한 가격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익 창출을 많이 하고 싶지 적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 이거 뭐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밑으로 내려볼게요. 아이고 몇 페이지까지 있는 거야? 네. 10페이지까지로 있는 줄 알기는 알았지만 그냥 중강중강중강 넘어가기에는 조금 네. 그런 것 같아서 네. 리스크 전략이죠. 하는 데까지 하고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줄일 거냐 그 얘기잖아요. 환율에 대한 변동 이거는 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영국에다가 계속 납품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베트남에다가 계속 납품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환율의 해칭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지 통화 결제 방식으로 좀 줄여라는 거죠. 우리나라 걸로 하지 말고 걔네들 US 달러 아니면 뭐 이렇게 엔화 아니면 유로화로 결제를 해서 우리한테 올 때는 조금 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뭐 100만 원에 대한 약간 환율 변동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80만 원, 70만 원 선이지 100만 원이 100만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네,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물환 계획이라든가 옵션을 사용하는 환율을 고정시키는 전략도 없잖아 있다. 그쪽에서 받아줘야 돼요, 이거는. 그쪽에서. 계약이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아니, 우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계약 못 하는 거죠. 다른 데서 할게. 빠이. 뭐 이렇게 되는 거 기업끼리.
얼마나 웃겨요. 우리 입장에서 막 "해 주세요." 막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네 100 에서 뭐 50 이나 50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왜냐면 차이 리스크가 있기는 있어요. 주요 리스크에 대응 전략이니까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줄이는 방법이에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치적인 리스크 있을 수 있죠. 정치적인 불안이나 정치 변화라 정책에 대한 변화 이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코로나가 그랬잖아요 사실. 어마무시 미국하고 동양 애들만 왜 저래?" 뭐 이러다 갑자기 전 세계로 펴져 가지고 난리버거지가 났었잖아요. 정치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근데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맨 처음에는 막 중국 애들 막 드립다 엄청나게 막 뭐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네, 그런 식으로 국가에 대한 합작 투자나 계약 조건 이런 거에 맞춰서 조금 포괄적으로 포함시킨다. 경제적인 리스크, 인플레이션, 실업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진출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이제 충격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포트폴리오도 좀 필요하고 어떤 한 시장에 대한 침해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적인 리스크. 왜 이런 마인드죠. 우리나라 사람이 공부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뭐 좋은 대학 나왔어요. 외국에 있는 대학. 근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쪽인 사람이 동양 사람은 꼭 써야 돼? 똑같은 조건이면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영국 사람 쓰자. 자기네 사람들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실업률이 예.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나요? 운동 선수들은 모시고 오죠. 근데 일반인은 똑같은 조건이야. 그러면 우리도 네, 외국 사람보다는 우리나라 사람 쓰는 게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자, 조직에 대한 관리, 네, 조직이 뭐냐? 대부분 인력 관리, 뭐 조직의 구조, 운영 절차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자원을 약간 이렇게 최적화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역별 조직의 구조라고 해서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현지와 환경과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뭐 본부, 지점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의 구조 같은 경우는 라인별이 있겠죠. 마케팅부, 제품 개발부, 판매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뭐 해외 뭐 영업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제품을 이제 전략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혼합형이라고 해서 조직의 구조, 지역별 제품별 또 조직의 구조를 혼합해서 다양하게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설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지역별에 있는 본부, 제품별과 본부의 뭐 합작에 대한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글로벌에 대한 마케팅, 우리 거 사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마케팅이. 시장의 세분화하는 분석. 이거는 단일 집합체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나 경제적 아니면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해야 된다. 시장의 세분화는 전 세계의 소비자를 뭐 공통의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모아놓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마케팅 전략을 구현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아무래도 큰 거보다는 좀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세분화시킬 건데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지역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아니면 배달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납품하는 것도 그렇고 좀 다를 거 아니야. 지역, 도시 이렇게 지리적으로 묶어버리면 비슷한 문화와 비슷한 기후와 환경과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뭐 북미, 유럽, 아시아 뭐 이렇게 묶어서 그 지역에 맞게끔 마케팅을 좀 전략을 짠다든가 아니면 인구 통계적인 세분화를 시킨다든가 연령에 맞춰서 소득에 맞춰서 그리고 누가 얼마 버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찾아야죠. 우리도 알잖아요. 아, 여기 동네는 부유한 동네야. 여기는 그냥 서민들이 사는 동네야. 여기는 조금 힘든 사람이 사는 동네야.
이렇게 뭐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시장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특정 연령대나 소득 층에 대한 타겟을 딱 정해서 남자들한테 이런 거 팔아야 되고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런 거 막히겠다. 원 플러스 원 뭐 이렇게 약간 조금 약간 많이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가격도 저렴하면서 영양가도 있으면서 뭐 이런 것들 잘 먹힐 것 같아 뭐 이런 거 생계 필수품 같은 거 많이 팔면 또 그런 데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에 타겟을 한다든지 뭐 연령별을 타겟을 준다든지 이렇게 마케팅 전략에 대한 방향을 조금 잡아야 된다. 심리적으로 세분화시키는 경우도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 맞춰서 가치관, 성격 뭐 예를 들어서 큰 도심의 빌딩 숲이에요. 그럼 누가 되게 많아요? 근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뭐 정장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 룩 같은 걸 판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약간 그 미니 김밥 같은 거 딱 열어서 하나씩 뜯어 먹을 수 있게끔 김밥을 판다든지 아니면 샌드위치 지나가면서 한 조각 딱 먹을 수 있게끔 컵 샌드위치를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 맞게끔 뭔가를 전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겟을 딱 둬서 거기에 맞게끔 제품을 마케팅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한국에도 내수도 먹히지만 외국도 먹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태양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침대 같은 거 이렇게 간이 침대 같은 걸 판다든지 하여간 행동적 세분화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구매하고 빈도는 어떻고 브랜드는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거. 외국 사람들은 되게 여유가 있어서 한 번 의자에 이렇게 딱 앉으면 되게 오랫동안 막 얘기하고 천천히 밥을 먹고 막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도 빨리 먹고 뭔가를 처리하고 이날 해야 될 걸 뭐 정리정돈하고 짝짝짝 막 이런 걸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행동적인 세분화시켜서 외국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빈도 또 한국 사람한테 사용하는 빈도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구매를 그러니까 욕구가 있는지 이렇게 소비자의 행동에 맞춰서 소비자의 맞춤형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로열티 물론 핸드폰으로 뭔가를 막 찾아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핸드폰을 찾지 않고도 직접 가서 뭔가를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포즈 좀 잡아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포지셔닝은 국제 시장에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지할 건지 어,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포즈를 잡아봐 막 이런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사진 찍을 테니까 어떻게 움직여봐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제품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제품보다 이게 더 좋아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 마음을 특정한 위치를 딱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포지셔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략에 대해서 좀 볼까요? 차별화 전략 대부분 읽어보면 우리 제품이 남들 제품보다 훨씬 더 좋아요.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경쟁의 제품이나 차별화를 좀 도모를 해야 돼요. 뭐 부드러운 이미지를 준다든지.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엄청나게 그 광고에 보면 어, 대중매체의 광고에 보면 그 이미지 모델의 이미지도 거기 제품의 어떤 한 역할을 하잖아요. 가격도 물론 줘야 되지만 고가의 프리미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성비로 한다든지 뭐 이건 설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타겟을 맞게 그 저가 브랜드로 이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 저가 브랜드로 하는 것이 다이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천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뭐 5천 원만 사갖고 옵니까? 가면 막 5, 6만 원씩 사오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가치 포지셔닝 이래서 뭐 성능이나 내구성, 혁신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어, 기술에 대한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고요.
문화적인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문화에 대한 연결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친근감 있게 좀 다가가는 그런 형태도 없잖아 있죠. 뭐 전통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마케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문화적인 어떤 연결을 강조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관리, 물론 큰 기업들은 브랜드 관리가 엄청나게 유명하죠. 왜냐하면 다양한 국가들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는 기업의 아이덴티, 가치, 생각,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너 뭐야? 뭐 갖고 있어? 너 무슨 생각 갖고 있어?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뭐 정신없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전략, 아이덴티티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지화된 브랜드에 대한 메시지,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조금 현지화해서 좀 큰 호소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브랜드의 일괄성, 유연성, 물론 이런 핵심 요소들에 따라서 현지 시장의 요구에 맞게 일부 요소를 유연하게 좀 조정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개 안 남아서 좀 하겠습니다. 가격의 전략인데요. 이 가격은 모든 걸 다 수집을 해서 경제 상황이나 우리 타 회사의 상황이나 소비자의 구매력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고급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저가로 갈 거냐 이런 것들 체크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 가격의 차별화를 두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고정 가격을 둬서 통일성 있게 가격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가격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가로 안 되면 이거 아니면 아니는 고가도 엄청나게 좀 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없잖아 있죠. 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싼 게 비진떡,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얘기들이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한테 약간 저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네 유통을 해야 되는데 수입, 수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관이 있잖아요. 세관 통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빠르게 소비자에게 최소 2주더라고. 최소.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중요한 제품을 가용성, 접근성, 소비자의 만족도 이런 것들 다 만족하면서 할 건지 직접 유통할 건지 아니면 같이 간접적으로 파트너를 통해서 보내줄 건지 아니면 옴니 채널이라고 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소비자가 일관성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사게 되면 저는 비타민 많이 사봤고요. 외국에 있는 것들. 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외국에서 꼭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명 비타민 같은 걸 주로 이렇게 사봤거든요. 2주나 조금 빠르면 음, 어, 한 열흘 아니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화 유통된 채널을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프로모션 전략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대부분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는 약간 젊은 사람들이고 페이스북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만 제가 좀 알고 있는데 TV 광고도 있고요. 소셜 미디어도 있고요. 되게 어마무시한 게 다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 2분만 남겨놨던 거라 조금 3번을 초과해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전 창업 사례에 대해서 준비를 해갖고 올 거고요. 이걸 통해서 또 끝나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